어제 잠깐 설명했던 내용을 잠깐 랩업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998년에 나왔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가만히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고, 실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25% 정도밖에 안 되고 75% 정도가 실패를 하더라. 그 원인을 봤더니 불명확한 요구사항, 잦은 요구사항 변경 이런 등등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생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가 해체되지 않고 팀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 완료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4개를 설명한다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은 살고 싶으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면 못 써야겠죠. 두 번째, 생존을 위한 준비는 실제 생존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정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본 게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6, 7, 8, 9, 10, 11 이 총 6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변경을 어떻게 통제할 거고,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은 정리가 됐는지, 품질 보증, 아키텍처 이런 얘기. 11장에서 이 최종 준비는 릴리즈 준비, 릴리즈 계획입니다. 3부에 가서는 이제 실제 이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준비된 내용이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하고 엮여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익스큐션 모델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종료 후 끝나는 게 아니라 종료 이후에서의 활동도 있다. 그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을 해서 실제 생존을 위해서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문명화된 방식으로 일하는 건데, 생존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게 뭐 생존 욕구 해가지고 나와 있죠.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고 팀도 해체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물리적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거고,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생존 욕구들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지, 자아 실현이나 팀 워크나 이런 것들은 논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생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문명화된 방식으로 하면 생존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고객 권리, 프로젝트 팀의 권리를 보셨습니다. 특히 고객 권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똘똘한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권리를 고객이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준비할 필요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어저께 했으니까 기억이 팔팔하시죠? 네. 저희가 어저께 이 동영상 녹화를 했는데요, 딱 저장을 누르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음성은 녹음이 됐는데 화면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덮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른 일하고 아예 껐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제 녹화하려고 딱 했는데, 어저께 네가 저장하지 않은 거 리커버 할래? 여기 딱 뜨는 거예요. 하고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렀어요. 리커버가 됐어. 하고 지금 그게 저장돼 있어요, 어저께 한 게. 생존이 된 거죠. 신기해요. 여러분 되게 운이 좋으시네요. 네,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운이 좋지만 이분은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죠. 편집해야 되니까요. 생존을 위한 테스트에서 생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존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를 보셨는데요. 혹시 그 점수 좀 식사하시면서 얘기 좀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생존을 하든 말든 난 월급이 나오면 되지 뭐. 그거예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은 우리 회사에 나온 점수에 대해서 많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5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제일 유리해요. 그걸 봐야 돼요? 어? 하나, 5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 잘했어요.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야, 대단한데.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 저희 회사 어떤 직원이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길래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거든요. 아니 컨설팅 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것도 못 외우고 말을 못하면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외워왔어요. 말해봐. 그랬더니 요게 통리인 그러는 거예요. 뭐 요게 뭐 앞에 자를 딴 거죠. 요게 통리인 이렇게 앞에 자를 따서 그렇게 외웠더라고요. 몇 가지 인원을 쓰는 외우는 게 있죠. 품질 속성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6가지 품질 속성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가변 성보 시사 있었죠? 예. 그거 안 시킬게요, 그건.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봤던 회사들은 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더라. 예,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더란데요. 어제는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후하게 준 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개입을 하면 50점대가 많아요. 실제로 60점도 사실 없습니다. 이 생존 테스트를 했을 때 5가지 항목 중에 계획의 점수와 통제의 점수는 같이 간다. 그랬죠? 네. 통제를 하려니까 통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하는 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분대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계획인 거죠. 그래서 계획이 약하면 통제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점수가 낮았었습니까? 네? 통제요? 수선님 혼자죠? 네. 전체 어디가 제일 낮았었어요? 여기는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구나. 숙제를 내야겠다. 뭐가 제일 저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바꾸셔가지고 내일 모레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되게 쉬운 숙제죠? 네. 100점 만점으로 바꿔서 요구사항 몇 점, 계획 몇 점을 한번 바꿔보셔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요구사항의 평균, 최대, 최소, 계획의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를 할 거고, 어제는 잠깐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죠. 프로세스에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프로세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셨던 분들도 그 프로세스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를 아셨을 거고요. 딱 그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한 개념인데요. 생존의 개념.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존을 위한 결정 요소는 프로세스와 상류 활동인데요. 요 한 문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예전에 이 생존 전략을 가지고 회사에서 교육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한 챕터, 이렇게 챕터마다 이런 패러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외우게 시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존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이 저자는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프로세스다 라고 했고, 그 생존이 뭘 의미하는지 어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죠. at 최소한 정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는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개발 프로세스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들이라고 하면 누구 되겠습니까? 자,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 그러면 누구,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자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그분 보지 마시고 저 보시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 사람들은 참 되게 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꽁꽁이 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아주 단순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개발 관련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저걸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나? 당연히 개발자 아니야? 뭐 그 왜 물어보지? 뭐 딴 게 있나? 자꾸 그 생각하는데 그냥 얘기해요. 개발 관련자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맞아요. 개발자. 그럼 개발자만,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지 왜 관련자라고 했겠어요? 개발자 말고 또 있겠네. 그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설계자. 네? 설계자. 그래요. 네. 또요? 나는 이제 그 웃음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꾸 웃지 마요. 자, 누구예요? 또 누가 있으세요? 테스터. 예. 여기 원탁 돌아가야겠다. 예? 기획자. 기획자, 그래, 맞아. 또. 잘 나오네, 이제. 또요. 이런 거 보니까 이노로스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에요? 사장님은 노나 봐요, 그냥. 관련자가 아닌가 봐. 그래, 사장님. 또. 관련자 수두룩하게 나올 게 많은데. 디자인. 디자이너. 좋아요. 그 다음. 그 다음 또요. 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기부. 네. 직접 말씀하시고도 쑥스러웠나 봐요. 네. 많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들. 그죠? 여기 소프트웨어 이노누스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뭐 전 직원 다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관련자지 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읽어보세요. 됐어요. 이거. 이것은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해하고 있죠.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게 만드네 프로세스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나보러 하라고 그러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프로세스가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어디에 신경 쓰게 해요? 시작! 생산적인 업무에 신경 쓰게. 반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프로세스가 있으면 우리를 올가맨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저께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레벨 3가 훨씬 더 많이 올가매니까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레벨 2의 홍길동이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날 거다 라고 했죠.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곡해하고 있는 거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요 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자, 키워드 위주로 다시 보죠.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는 생존에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제가 시험 문제 낼 건데요. 가로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예요. 그냥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개발 프로세스도 아니고, 정의된 프로세스도 아니고,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된 거하고 잘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하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가로를 여기다 치고 또 여기도 쳤어요. 1과 2 상반된 개념을 쓰시오.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빈약한 프로세스죠.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의 반대는 없는 거 아니야? 프로세스가 없는 이 세상의 조직은 1도 없어. 어떤 조직도 없어요. 프로세스를 마치 A 한 다음에 B 하고 B 한 다음에 C 하고 C 한 다음에 D 하고라고 업무 플로우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프로세스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협의의 의미고, 프로세스는 약속이죠. 규칙이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암암리에 회의실 예약 프로세스가 있죠. 먼저 잡은 놈이 임자죠.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예약은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의실을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직급 높다고 해서 무자비로 막 비켜 이러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암암리의 약속이에요.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회사 내에서의 규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과 규칙이 없는 회사는 없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약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실수를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한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잘 정의된 좋은 프로세스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되는데, 그 쓸데없는 짓을 이 저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수를 수정하는 많은 노력을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삽질. 삽질. 프로세스는 삽질을 하지 않게 해준다. 기껏 만들어 놨더니 야, 그게 아니었어. 야, 잘못 전달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B였네? 또 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삽질이죠. 그죠? 버전 이거 싱크 안 맞춰가지고 기껏 테스트 했는데 야 그거는 전 버전이고 지금 버전은 다른 거야. 삽질이죠. 다 삽질이에요. 그 로버트 L 그레스라는 유명한 그 컴퓨터 실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갑이 훌쩍 넘었죠. 개발 경력이 한 30년 되고 그 개발 경력 30년을 가지고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게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아십니까? CMU? 예. 뭐 여러분들은 스탠퍼드, 하버드 이런 데가 좋은 걸로 아시지만 전산, 소프트웨어 공학은 카네기 멜론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네, 거기에 교수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이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필독입니다. 필독. 네, 내가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를 한다. 그럼 필독. 필독 몇 개가 있죠? 코드 컴플릿. 어제 얘기했던 코드 컴플릿.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 필독이에요. 이거 안 읽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나 개발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정말요. 만약에 이거 안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코더예요. 영혼이 없는 개발자가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10년 해봤자 여전히 타이핑만 잘하는 개발자가 되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코드 컴플릿,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 이 두 가지 책. 몇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놀루스라는 회사에 와서요. 프로젝트 A를 하는데 멤버가 7명이에요. 그리고 그 멤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이분들이 일하는 모든 과정을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CCTV로 녹화를 합니다. 다 녹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녹화된 그 CCTV를 이분하고 이분의 제자들이 계속 보는 거죠. 보다가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란 건 어떠한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아, 회의를 하는구나. 어떤 스크래치를 그리는구나. 뭐 이렇게 액티비티를 뽑아요. 쭉 뽑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굉장히 어떤 집중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방해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소음이 들려도 충분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적인 영역과 사무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거를 찾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지적인 활동이 많은지 사무적인 활동이 많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표가 나오겠죠? 표. 이쪽에는 소프트웨어 작업 액티비티들이 쭉 나올 거고 여기는 지적이냐 사무적이냐 그러니까 OX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7명의 개발자가 6개월에 걸쳐서 활동했던 것들을 CCTV로 분석하고서 그거를 유명한 저널지에 논문을 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작업의 80%는 매우 지적인 작업이고 20%는 사무적인 작업이라는 첫 번째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작업의 80%가 지적인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은 매우 신경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말하면 머리가 나쁘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나쁜데 게다가 방해하고 소음이 들리고 인터럽트를 걸고 자꾸 집중하고 있는데 한 10분마다 전화 오고 혹은 회의하자고 그러면 생산성 훅 떨어지는 그러한 분야에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전체 작업의 80%가 그랬대요. 20%는 뭐냐면 사무적인 거예요. 그냥 음악 틀고 해도 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회의를 해도 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정리된 어떤 결론을 예쁘게 회의록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활동들이겠죠. 그래서 80%는 지적이고 20%는 사무적이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80%가 매우 지적인 작업이니까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지적인 영역의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되겠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 말고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 분위기, 굳이 불필요하게 잦은 호출 이런 건 자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인딩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80%가 지적이고 20%가 사무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 실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그런데 전체 작업의 20%밖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 사무적인 활동이 80%의 지적인 활동을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꾸 못하게. 그게 자꾸 발목을 잡아서 80%의 지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우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작업이 이런 성격이에요. 요 콘테스트를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와요. 여기다 얹혀봐요. 얹히면 잘 보세요. 잘 정의된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존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이것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않고 생산적인 업무, 그러니까 생산적인 업무는 사실은 80%에 집중하고 사무적인 일은 가급적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면 생산적이 되겠죠. 80%의 영역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20%는 가급적 자동화를 시키고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업무에 접념을 하려면 아까 20%의 사무적인 게 80%의 지적인 것을 발목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게끔, 즉 20%가 80%를 잡아먹지 않게끔 20%를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라고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하면 80%의 발목, 80%에 해당하는 지적인 일의 활동에 발목을 잡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럼 프로세스는 어디에 타겟을 둔 프로세스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정해져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회의를 하게 만들고, 어제도 했는데 그게 또 하게 만들고 라든가, 그 영역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서 프로세스는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약속이고, 그것은 80%의 지적인 영역을 더욱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 대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잘 정의된 대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은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모든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얘가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업스트림 활동, 상류 활동에 있다. 여기서 상류 활동이라는 것은 워킹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이전은 개념의 영역이에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념이에요. 다 개념.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코드가 쏟아져 나오면 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는 하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위한 수단 대부분은 상류 활동에 있다. 식견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해 관계자들은 식견이 없으면 이거 안 해요. 식견이 있으면 하류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모할 때 뻑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요구사항을 잘 정의한다. 테스트 가능하게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어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20%의 사무적인 일에 첫 번째 프로세스 수립을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어제 홍길동 얘기를 하냐고 이 그림을 봤는데요. 오늘은 홍길동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CMMI라는 것은 학교, 산업에 있는 분들, 연구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프트웨어 잔뼈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의 개발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Capability, Maturity 모델. I는 Integrated예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스테이지 모델은 단계 모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단 모델인 거죠. 계단 모델. 계단 모델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깔고 있냐면 1층 위에 2층이 있고 2층 위에 3층이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따라서 1층이 없는 2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2층이 없는 3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5층까지 갔다는 얘기는 4, 3, 2 다 되어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5층을 가려면 먼저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 라는 얘기겠죠. 이게 스테이지 모델이에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레벨 2를 보세요. 레벨 1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벨 2를 보시면요. 하나의 예를 보시면 이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자, 얘기해 봐요. 요구사항 관리. 그래요.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라는 거는 그 요구사항은 어디서 왔으며 누가 냈으며 누가 바꿨으며 언제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그거 관리하라는 거죠.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봐요. 자, 요거. 요구사항 개발. 요구사항 개발. Requirement Development. 이건 뭐겠어요? 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의 고객이 정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뭐야? 그걸 좀 분석해 봐봐. 그거를 알기 쉽게 써봐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하는 것들 있죠? 야, 이게 다야? 그 고객이 말한 요구사항이 이게 다야? 또 없어? 할 때 얘기가 Requirement Development예요.
그럼 이 요구사항만 가지고 보시면요. 제가 분명히 3층으로 가려면 2층을 걸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늘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야, 이번에 우리가 개발할 요구사항이 뭐야? 그건 다 된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 말고 또 없어? 이런 측면은 비기능이 빠졌잖아. 이런 모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빈약하더라도 있는 요구사항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기 이전에 뭐부터 신경 써야 돼요? 있는 요구사항이라도 누가 얘기했으며 언제 얘기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며 왜 바뀌었으며 전에는 어떻던데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관리도 안 되면서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할 거고 명세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 이거를 참 이렇게 감흥 없이 받아들이다니 진짜 이 놀라운 파인딩을. 잘 보세요. 제가 더 깨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구현에 대한 리뷰, 코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설계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테스트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는 레벨 2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 어디 있어요? 3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현을 잘하고 테스트를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엔지니어링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매우 착각이에요. 그 레벨 3가 되기에 앞서서 뭐가 돼야 돼요? 있는 요구사항이라도 관리해라. 프로젝트 계획은 잘 세우니? 세운 계획대로 모니터링하고 통제는 되고 있니? 아웃소싱을 주면 걔네들을 관리하니? 우리 과제의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표들로 분석할 건지 정의는 했니? 프로덕트에 대한 품질과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보증 전략은 어떻게 됐니? 소프트웨어는 시간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형상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니? 이것이 돼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구현을 어떻게 잘할 거고 테스트를 어떻게 잘할 거고 설계를 어떻게 잘할 거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명세할 거고 어떻게 통합할 거고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모델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실패가 했었다는 것을 라이파의 그 막대 그래프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요, 이 베이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관리가 실제로 제가 봐도 어느 회사를 가도, 그리고 특히 저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턴트가 빠지고 나서 6개월 뒤에 무너지는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게 완전 꽝이라서 그래요. 관리가 안 되면요, 컨설팅도 내재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원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때 좋은 얘기 들었다라고 끝나요. 공통적입니다. 아주 일괄적이에요. 법칙이라고 봐도 돼요. 어느 회사를 가도 똑같아요. 어느 회사. 이노루스 지금 GCS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GCS 1차, 2차, 3차, 4차 다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만난 회사가 몇 개겠어요. 그런데 아주 일관적이면서 공통적인 거는 GCS 사업을 성공으로 하는 회사는 이게 잘 돼요. 잘 돼 있어요. 잘하려고 하고. 그런데 GCS 사업을 그냥 인건비 충당용으로 하는 회사는 개판이에요, 이게. 아쉽게도 제대로 하는 회사는 1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 수립을 할 때
아까 헛짓, 비생산적인 일, 쓸데없는 일 하지 않게 사무적인 일을 가급적 집중해서 프로세스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가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얘에 대한 것부터 수립해요.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가 무너지면 얘가 다 무너진다고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관리가 안 되니까요. 오늘 하기로 한 거를 내일 보기로 했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그거를 체크하고 챙기지 않으면 백날 아키텍처 설계가 어떻고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설명을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무너져요, 진짜. 와르르르 무너져요. 이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야 돼요. 이너로스는 아웃소싱이 없으면 이건 필요 없겠죠. 네.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6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존을 위해서 프로세스의 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서 특히 너무 많잖아요. 개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세스라는 건 뭐 만들기 나름인 거고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구사항, 있는 요구사항이라도 관리해라는 뜻이고요. 프로젝트 플래닝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최소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이거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어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 있으면 우리의 제품의 운명을 외부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매니지먼트 앤드 어널리시스는 프로젝트 진행의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우리는 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구사항 변동 정도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퇴사율로 이런 걸로도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덕트와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과 공정에 대한 품질 보증 방법을 정하고, 형상 관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상을 정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실제 딱 와닿질 않지만, 내가 일을 할 때 와닿는 거는 구현, 코드 리뷰, 뭐 정적 분석 이런 게 와닿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바로 와닿지 않는 이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구현도 정적 분석도 막 계속 삽질하게 됩니다. 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 네. 레벨 2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적인 거를 프로세스화 하는 거. 두 번째는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먼저 정해보는 거. 세 번째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냐 시키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적절한 프로세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겠어요? 사 4년 전에 저 학생이 제가 수업 때 소프트웨어 공장은 어디 있죠? 물어봤어요. 이 그림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소프트웨어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제품으로 나올 텐데, 그럼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항상
공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간의 수공업이건 예? 잘 정비된 공장이건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공장이 있죠. 팩토리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장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제가 또 어떤 의도로 저렇게 물어보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 막 웅성웅성 하면서 답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했던 말은 소프트웨어 공장은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 응?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공장이죠. 네. 그래서 공장의 공정 능력이 높으면 제품을 빨리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공장은 사람들이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공장의 구성 요소인 개개인의 역량이 높거나, 네? 높거나, 이 사람들 간의 협업을 잘하게 만들거나. 두 개잖아요, 두 개.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을 드냐면, 지금 일부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설득되고 이렇게 넘어와야 돼, 나한테. 그래야지 그 다음이 풀리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가 역량이 높으면 돼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얘가 역량이 높아지게 하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절대 전 비추예요. 비추. 왜냐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투자를 내가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의 스킬업의 수준은 100만 원의 가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원의 가치도 안 나와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의 스킬업이 된다는 얘기는 지적인 영역이 스킬업이 된다는 얘기고, 그 지적인 영역은 어떻게 정보를 흡수하는가, 듣고 읽고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가, 말하고 쓰고, 그 영역이에요. 코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구사항을 듣고 읽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가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 활동이 내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한 사람이 코딩을 잘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수학을 못한 사람이 코딩을 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뭐의 문제냐면 정보를 내가 받아서 내가 여기서 재조정을 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죠. 여기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 여기 저기 4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시죠? 내가 20평생, 30평생, 40평생 살면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정말 제대로 배운 적이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글도 잘 못 쓰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보고 핵심 키워드를 못 뽑아내, 빨리.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리고 한 문단 안에, 한 패러그래프 안에 여러 주제가 막 섞여 있고 또. 이게 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쓰기, 말하기는 내 사고 체계가 대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 체계가 엉켜 있으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이렇게 유창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언어를 하더라도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승전결로. A를 말한 다음에 B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C네. 이게 의심 없이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건 혀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사고 체계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너무 많이 왔네. 이 사람을 교육 훈련해서 결국 이 사고 체계에 아키텍처를 어떻게 수립할 거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쓸 거고 테스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콘테스트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걸 내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건 나의 역량이에요. 근데 그 역량은 절대로 교육 훈련으로 안 키워진다고. 언제 결정나냐면 태어났을 때 결정나. 비참하긴 하지만 진실이에요. 태어났을 때 결정나요, 많이. 그게 한 70% 먹습니다. 나머지 30%가 있어요. 언제 결정나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양육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어떤 대화의 워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방치했다. 엄마 아빠가 별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 그분의 사고 체계는 매우 어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말 걸고 논리적으로 압박하고 막 이러면 공부에 이게 아니라요. 아이는 그 말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꾸 뇌의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자꾸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저희가 3남매가 있거든요. 아들, 딸. 지금 큰아들이 중2인데 초1 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초1 때부터 저희는 정말 토요일 아침마다 1대1 미팅 저 한 명씩 근데 1대1 미팅을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에 재밌게 읽은 책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뭐 놀부와 흥부 그거 읽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읽었대요. 그래? 그럼 놀부와 흥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간단하게 설명하라는 얘기는 걔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마음대로 떠들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일단 다 듣고, 그럼 네가 말한 거를 30초 이내로 정리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근데 처음부터 30초 이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45초, 다시 30초 이내로. 다시 35초, 다시 30초 이내로 딱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럼 네가 말한 거를 딱 3문장으로 정리해봐. 이거를 1대1 미팅 할 때 매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거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궁극엔 뭐냐면 야, 흥부와 놀부 읽은 책에서 아빠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을 간단히 설명해봐. 그러면 얘는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그 많은 책의 분량을 아빠의 상황을 얘기해서 콕 집어서 콕. 아빠, 놀부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렸을 때부터 양육자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가진 애의 이 사고 체계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역발상의 질문을 해봐요. 야, 흥부는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확 해봐요. 논리적인 모순점으로 내가 질문을 확 던져봐요. 그럼 얘는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뇌에 대한 자극이 그렇지 않고 그냥 우쭈쭈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애하고 같겠습니까? 그때 결정 난다고요. 30%는. 그때 결정 나요. 대학생 때 해봐요. 못해. 못 따라와요, 잘. 근데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교육 훈련이 있는데 비교 훈련 대비 낮아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낮으니까요.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대충 뽑아놓고서 교육으로 뭘 하겠다? 그거 아주 미친 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뽑을 때 굉장히 까탈스럽게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을 때. 네. 뽑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참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힘들죠. 그죠?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냐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협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 뭘 해주면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네. 가장 협업을 잘하게 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컬처죠. 조직의 문화예요. 아내나를 디파인하고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 정의를 했더라도 승자 독식 포상 체계면 누구도 협조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협업하는 규칙을 정해주는 게 프로세스예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이는 방식 중에 n분의 1 그 하나가 프로세스고, 그 프로세스는 뭐다? 협업을 잘하게 만드는데 지향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협업이 잘하게, 의사소통이 불필요하지 않고 원활하게 되게끔 수립된 프로세스인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제 하나만, 이것만 얘기하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집중력이 떨어지시네. 아까 했던 얘기를 보너스로 제가, 그러면 나는 이노루스 이미 취직했고 내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나는 가망이 없단 말인가? 난 안 되는 건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이미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면 돼요.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 지금 30대에 와가지고 이걸 스킬업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이미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의 끈질기고 집요한 시달림을 받으면 스킬업이 됩니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 가장 어렵지만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20대부터 30대, 40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을 100권을 읽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건 책이 너무 어려워 읽기가. 술술 넘어가지 않는 책 있죠? 그 책을 읽어야 됩니다. 술술 넘어가는 책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빌드업된 그 시스템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견고하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뭔 소리인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사고 체계가 그 정보를 못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덮던가 내가 리스트럭처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자꾸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책을 100권만 읽어봐요. 그럼 바뀝니다. 아까 그 교육 얘기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은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요, 그 지적인 영역을 증진시키는 교육, 그건 효과가 없고요. 예, 그거는 달라지지 않는데, 아까 소프트웨어 작업의 20%는 사무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교육 훈련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사무적인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작업을 할 때 교육 훈련으로 올릴 수 있는 사무적인 거? 빌드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이렇게 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교육들 할 수 있죠. 뭐 설계로 볼까요? 어떻게 하면 클래스를 모듈화해서 잘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효과가 낮아요. 그거 되게 거기서 핵심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교육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거는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계속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UML 로테이션 교육은 효과가 있죠. 그거는 뭔가 이렇게 지적인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해도 돼요. 그 교육이 또 필요한 거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하는가는 교육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누군가의 전문가가, 한마디로 그건 컨설팅의 영역이고 혹은 우리 회사에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의 관심과 리뷰의 영역이지 내가 이렇게 책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교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를 알았기 때문에 아키텍처 수립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영역은 교육으로 돼요. 훈련으로 됩니다. 하지만 80%는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20%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아요. 20%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80%의 영역, 지적인 영역에서 다 고만고만해요. 사람들이.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하고 결국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20%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반복된 습관이 내재야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켄트백 아시나요? J-유닛 만든 켄트백 있죠? 켄트백에게 잡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켄트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유명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다만 훌륭한 헤빗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어떻게 하면 잘 짜지에 대해서 머리 쪽으로 이게 뭐더라도 잘하고 막 그런 역량이 사실은 밸류가 크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그 많은 회사 중에 하필 우리 회사에 있을 리가 별로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어디서 결정나는 거냐면 켄트백 말대로 습관인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내가 지세 혹은 섭버전에 코드 서밋 때리기 전에 나 스스로 검토해보는 습관이에요. 그게 뭐 지적인 영역이에요. 하면 되는 거지. 내 몸에 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뱄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작은 습관들. 그리고 내가 짠 코드를 내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같이 커밋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적인 영역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도 지적인 영역이 필요해?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떤 일이 정리가 됐으면 빨리 내 사수나 내 보스에게 바로 리포트를 하는 거. 이게 뭐 지적인 영역이 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서 하루 이틀 지나서 까먹고 못했는데요? 까먹고 깨지고. 이게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습관의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은 교육 훈련으로 가능하고 실제 켄트백 같이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도 그런 사고의 영역에서의 우위가 있다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습관의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개발자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켄트백은 모든 일을 하루 단위로 커밋 때릴 수 있는 일의 분할을 자기가 막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크아웃 한 다음에 체크인하는 코드 커밋 듀레이션 타임을 재보세요. 하루가 넘어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안에 한 번은 커밋 때리고 끝나야 돼요.
그렇게 커밋 때릴 수 있게끔 태스크를 분할시켰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세워라 내워라 3일 4일 일주일 심지어는 뭐 한 달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습관이라고. 습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고,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습관을 갖게끔 만들게끔 강제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예. 하나만 더 하면, 자녀가 있다. 예? 우리 애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다. 자꾸 그렇게 간단히 이 질문만 하세요. 너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왜 재밌게 놀았는지 3가지만 얘기해봐. 나 걔 채연이가 제일 좋아. 막 떠들어요. 그래? 채연이가 왜 좋은지 2개만 얘기해봐. 제 말의 의도는 그렇게 팍팍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아이에게 사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자극을 주라고요. 자극을. 응? 그래서 잘 놀고 왔어. 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야, 그런데 네가 말하고 싶은 걸 한 단어로만 얘기해 볼래? 그런데 하면서 한번 물어보라고 자꾸. 그래서 애가 생각하게.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나중에. 네?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이에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인데요. 그럼 놔두시고요. 중학교인데, 놔둬야죠. 건들면 안 돼요. 걔네들은 안 돼요. 이제. 그냥 사랑으로 보답해줘요. 간식 주고, 대화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일 때. 네?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 때 빡시게 1대1 미팅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빌드업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포지션도 설명했고, 어떤 영역을 어떤 관점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스킵이야. 보면 알아요. 자, 이 책에서는 프로세스 수립을 하는데 이런 건 해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요구사항을 변경 추가하는 거, 네. 그리고 테크니컬 리뷰라는 거를 수립을 하라고 그럽니다. 테크니컬 리뷰가 뭐야? 피어 리뷰하고는 뭐가 다르지? 코드 리뷰하고는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리뷰. 요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자 라고 해서 뭘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해요. 예? 흔히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정하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품질을 높이고 싶어요. 혹은 새로 이번에 입사한 친구들을 빨리 스킬업을 시키고 싶어요. 이 모든 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리뷰입니다. 프로세스를 빨리 내자를 하고 싶고 정착을 시키시고 싶으면 리뷰가 반드시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프로덕트의 품질을 높이고 싶으면 테스트를 빡시게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싶어요?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는 제 별명이 리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14시간의 근무 시간 속에서 제가 리뷰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15명의 제 파트원들이 있고 소파트가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파트의 업무 중에 한 파트에 서너 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산술적으로 생각해봐. 15명의 하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매일 리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30분씩. 그러면 7.5시간이에요. 리뷰만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가시죠. 회의실에 갈 때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항상 들고 가요. 그 사람 노트북에 USB 동그리를 딱 붙여. 그래서 리뷰해요. 같이. 그 자리에서 고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응? 자, 프로세스를 빨리 내재하고 싶다거나 프로덕트의 품질을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동료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높이고 싶다면 거기에 핵심은 리뷰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안 하는 회사는 절대 이직을 하더라도 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스킬업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리뷰가 곳곳에 있는 조직이 가서 면접 하잖아요. 입사를 하게 되면 집은 어디예요? 뭐 저 막 물어보죠.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회사는 동료 검토를 얼마나 자주 하시죠?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입사해.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가면 100% 후회해요. 프로그래밍 심리학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글로벌 컴퍼니의 공통적인 문화의 특징 첫 번째가 코드의 공동 소유화예요. 비자아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핵심적인 프랙티스가 리뷰예요. 리뷰. 그 연결고리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얘랑 무관하기 때문에. 근데 리뷰예요. 리뷰를 꼭 넣으셔야 돼요. 리뷰. 예. 그 다음에 할 거는 품질 보증 계획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현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자 A, 오늘 개발해야 될 코드량 100라인,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합의 순서. 네? 구현 계획은 통합의 순서예요. 통합의 순서. 그 다음에 코드 컨트롤 하는 거, 비용 일정 추정을 재검토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면 충분해요. 이게 아까 요게 통린하고 맥이 닿죠? 요게 통린? 뭐만 들어갔어, 지금? 얘만 들어갔지. 요게 통린 들어갔죠? CMI 레벨 2에 있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요 Requirement Management. 얘만 들어갔죠. 그죠? 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뭐 이건 아까 제가 순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프로세스는 삽질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삽질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요 정도 같이 출발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개발의 말미로 갈수록 프로세스가 없으면 삽질이 하니까 시행착오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생산성에 관련된 이 영역의 총량은 얘가 훨씬 더 크게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네. 뭐 이건 넘어갔고요. 넘어가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전환,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수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거 너무 많은 거 괜찮아요. 일단 많이 해.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 테일러링을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는 거는 개발을 생산적으로 잘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세스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질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질적인 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뭐를 놓치냐면 양을 놓쳐요. 그러니까 양을 놓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70kg인데 한 달 사이에 5kg를 빼서 65kg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질의 변화예요. 날씬해지고 싶은 거죠.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쉽게 하는 방법, 지방 흡입수를 생각하죠. 그럼 질이 확 바뀌죠. 근데 나는 양이 차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 70에서 65kg로 5kg라는 내 몸무게가 줄면서 갖춰져야 하는 나의 몸의 균형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 흡입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땀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쌓여야지 바뀌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헬겔의 질과 양의 변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 이름이에요. 물은 99도씨에서 1000만 년을 끓여도 물이죠.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다시. 물은 99도에서 1000만 번을 끓여도 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30분만 해가지고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로 바뀌어요. 질이 바뀌죠. 질이 바뀌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양이 차야 돼요. 먼저 양이. 근데 항상 변화는 양을 어마운트를 늘리고서 거기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운트는 생각하지 않고 질만 바꾸려면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늘어난 다음에 이익을 보통 신경 쓰거든요. 외연을 확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하면서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매출이 작아버리면, 매출이라는 거는 마케팅, 영업, 모든 걸 다 내포하면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버리면 질이 바뀌어도 이것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양이 늘어나야 돼요. 양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미드 드라마 프렌즈라는 거 있었죠? 그거 50번만 보라고 그랬어요. 시즌 1, 2, 3, 4, 5, 6, 7, 8, 9 거기까지 50번만 반복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들립니다. 쿵푸팬더 아세요? 쿵푸팬더? 쿵푸팬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볼 때 따라 본 쿵푸팬더만 50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쿵푸팬더 51번째 볼 때 소리를 음소거를 한 다음에 너는 쿵푸팬더 푸, 난 시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요. 발음이 후져서 그렇지. 다 돼요, 다 돼. 진짜 웃기죠? 넌 하마. 이게 된다니까요. 50번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요. 양이 되니까 이게 질이 바뀌어요. 다 들려요. 영어가 다 들려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사실 영어가. 다 들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 어릴 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하면서 영어로 그 영화 대사를 하면서 지들이 액션을 하면서 놀아요. 양이 차야지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잡았으면 꼼꼼하게 프로세스를 먼저 수립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생존의 개념은 프로세스 아까 설명을 드렸고 상류에 집중하는 활동이 생존의 개념에 중요하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프로세스와 상류 활동. 이거를 대부분 다 아시죠? 상류 활동, 요구사항에서의 어떠한 수정 비용이 유지보수 때의 수정 비용에 비해서 100분의 1, 많게는, 적게는 60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요구사항에다 이렇게 썼어요. 300명이 동시 접속해도 시스템은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설계 이렇게 이건 300명이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걸 구현을 했어. 테스트도 딱 됐는데 알고 봤더니 실수로 공을 하나 안 쓴 거예요. 3000인데 300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3000으로 다시 바꿔야 돼. 그러면 300명이 접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하고 3000명이 접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이죠? 뭐가 같아, 같은 느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300명이 접속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하고 3000명이 와도 동시에 접속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은 악보 자체가 다르다고 아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실수했어요? 요구사항에서 0을 하나 빼먹은 거야, 그냥. 내가 0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0을 못 누른 거야. 혹은 눌렀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데 그거를 검토가 안 되고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게 그대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 간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그 개발 비용이 다시 만드는 건 똑같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개념에서 상류활동에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상류활동에 집중을 하는 활동으로서 요구사항과 아키텍처의 면밀한 단계와 그 단계 내에서의 리뷰 검토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인 단계 내 봉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 아키텍처, 상세 설계, 구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단계를 나눴다면 그 단계 내에서 생긴 문제는 그 단계 내에서 해결해라. 그게 단계 내의 봉쇄예요. 이 런던 아파트 이번에 불타가지고 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단계 내 봉쇄가 안 됐잖아요. 그냥 타고 쭉 올라갔잖아요. 4층인가 뭐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게 4층, 5층 쭉 외곽을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4층에서의 화재가 났으면 4층에서 그게 봉쇄가 됐으면 4층에서만 피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4층에서의 봉쇄가 안 되니까 5층, 6층, 7층, 8층 쭉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도 우리가 어떤 단계를 나눴으면 그 단계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단계를 정하면 돼요. 근데 그 단계 내에서 생긴 문제는 그 단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이 상류 때부터 하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보통? 단계, 요구사항 단계,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생긴 문제를 빨리 식별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대표적인 활동이 뭐겠습니까? 예죠. 그러니까 리뷰가 없으면 그 회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 내에 봉쇄고 뭐고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노루스가 빡세게 리뷰를 하는 문화면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더 빡세게 해주세요.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시니어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리뷰라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회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킬업이 안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uncertainty of c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불확실성의 꽃가라는 뜻이거든요. 추정에 대한 얘기고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초 제품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을 때에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일정이나 비용이 요만큼 오히려 줄거나 오히려 이만큼 늘거나 하더라. 이 얘기예요. 또 제품 정의 승인, 제품의 어떤 목표와 범위가 픽스가 됐을 때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요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줄거나 이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늘더라. 지금 여기서는 소스 코드 라인 수로 설명하고 있죠. 반면에 또 요구사항이 픽스가 된 다음에 세웠던, 추정했던 소스 코드 대략 몇 라인 되겠네 라고 추정을 하고 나서 실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봤더니 요만큼이 실제 코드 라인 수가 줄거나 이만큼이 코드 라인 수가 늘더라. 이 갭이 클수록 이 시점에서의 추정은 부정확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계획이 실제하고 거의 오차가 없어집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때지 뭐 이때. 제품 완성할 때. 그럼 제품 완성할 때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말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처음 수립한 계획은 이만큼 감소가 되거나 이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 이 갭은 줄어요. 아, 그러면 계획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겠죠. 예? 계획은 어떤 우리가 정한 단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인사이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큰 그러한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정한 단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노누스는 한번 계획 수립하면 얼마나 자주 갱신하세요? 프로젝트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달마다 갱신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세웠던 갱신하고 지금하고는 갭이 많거든요. 만약에 하나도 틀어지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죽은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는 시장은 죽은 거잖아. 이미 무지무지하게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야. 박 터지는 시장이죠, 아주 그냥. 그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간다는 얘기는 별로 건질 게 없는 시장인 거예요. 신기술도 도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따라서 불확실성의 꽃갈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정 단계들마다 계획을 갱신하라라고 하는 거고, 애자일 방법의 대표적인 스크럼에서는 이 계획 갱신의 주기가 2주인 거예요. 2주마다. 그러니까 2주마다 달라지는 환경에 자꾸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2주예요. 2주마다 계획을 갱신한다. 항상. 2주 거를 계획하고. 그런데 이런 설명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그런데 왜 아키텍처를 수립한 시점부터는 코드 라인 수가 줄질 않냐. 왜 여기서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주냐. 왜 안 줄어들까요? 그렇죠. 그림 보니까 그렇죠. 왜 안 줄어들까요? 왜 안 들어주냐면 여기는 전부 다 개념이에요. 개념의 영역이고 특히 문제를 정의하는 영역이에요. 보면 정의, 요구사항 그 영역이에요. 문제를 정의하기인데 소스코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추정된 소스 라인 수가 안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솔루션을 뭘 선택하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코드 라인 수는 이때부터는 줄지는 않아요. 아키텍처에서 어떠한 설계 전술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정했기 때문에 코드, 여기서부터 추정하는 것들은 구현에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구현 요구사항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드 라인 수가 추정보다 대부분 다 늘어요. 자, 생존에 대한 개념 한번 보실까요? 프로젝트 리더들은 잘 정의된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알고 있고 지원한다. 여기서 프로젝트 리더들은 누구겠습니까? PM 이상, 특히 사장님이에요. 마음 같아서 이거 딱 지우고 사장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진짜예요. 사장님이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 없다. 그럼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그 범주를 넘어서기 어려워요. 특히 중소기업은 더 그래요. 대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뭐 거의 사장님이 99%예요.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상류의 문제에 최대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 잘한 거고. 리더들이 원래 이 추정은 처음에 하는 거는 부정확하니까 자꾸 갱신해야 된다. 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생존의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이제 내일 쉬고, 지금 일부에서 계속 놀고 있네요. 일부에서.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이 생존의 기술을 이제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생존 준비, 단계에 의한 성공. 필요하면 단계에 의한 성공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들어가기가 뭐한데? 들어가면은 깊어져. 들어가면 깊어져. 그러면 요거만 들어가고 마치죠. 네. 이게 지금 조이사님이 계시니까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까도 우리 이거 놓쳤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생존의 개념을 본 거고, 그러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갖춰야 할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예요. 요건 내일 모레 다시 하긴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획 수립이 잘된 프로젝트는 통제도 잘 되며 진척 상황이 되고 있다. 팀원들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지원도 잘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려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사람들을 계속 잘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을 특수화하는 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네, 생존의 기술에서 나오는 주요 패러그래프가 여기 있는데요. 뭐가 딱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원래 본질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문어체잖아요. 야, 그거 본질적으로 이래.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원래 그래, 원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원래 복잡하다. 원래 복잡한 거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원래 위험하다. 복잡한데 계획이 없으면 개판 칠 거다. 그 얘기죠. 위험한데 위험이 뭔지 관리하지 않아도 개판 칠 거다. 이게 이 생존의 기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계획 수립이 중요한 거고, 위험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내가 여기 가로 열면 복잡 이렇게 써야겠죠? 네. 복잡한 것이다. 복잡한데 계획까지 엉성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밑줄 두 줄 긋고 막 별표 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가로쳐요. 요거 가로치고 요거 가로쳐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아까 필수 요소다 해가지고 프로세스였고 지금 계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계획 수립이 잘 된 프로젝트는 통제도 잘 됩니다. 제가 그래서 숙제 드렸죠? 기억나시죠? 아까 조이사님 안 계셨는데 생존 테스트 한 거 100점 만점으로 다 환산해서 저한테 최대 최소 평균 알려달라고. 영역별로. 네? 분명히 통제가 낮으면 계획도 낮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계획이 안 되면 통제도 안 돼요. 진척사항도 눈에 안 보이고 팀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잘 되는데 못해요.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내가 뭐를 지원할지를 안 세웠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또 원래 위험해.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한심을 사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야, 네가 좀 적극적으로 해봐, 좀. 그렇게 깔짝깔짝 말도 못하고 이러지 말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경험자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총각이야? 그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자들 빨리 얘기해 보라니까. 나랑 사귀자고. 싫어. 그 다음날도 나랑 사귀자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에스코트도 해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나 너 아니면 안 돼. 막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난 너랑 사귈 거야. 이게 적극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그렇게 막 그 역겨울 정도로 싫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여성분들 잘. 저 사람이 역겨울 정도로 싫지는 않아.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것 뿐이야. 네? 그 얼굴도 엄청 못생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초지일간 한 6개월 정도를 잘해주고 챙겨주고 가급적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막 한결같이 6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제가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라고 물어봤죠? 사겨요 안 사겨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그런 경험이 없구나. 아이 참 진짜. 흔들리죠? 그게 그럼 안 흔들리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하지 마.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그건 나무가 아니야. 그건 나무가 아닌 거죠.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그건 나무예요 그게? 콘크리트다 찍어댔던 거지. 나무가 아니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잘해주는데 처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6개월을 그렇게 한결같이 잘해주는데 이 사람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점점. 어? 그게 사람인데 그죠? 그게 적극적인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뭐를 관리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이 뭐냐고요? 그럼 뭐겠어요? 네? 해결하려고?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해요? 제가 답을 다 줬어.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 야, 우리는 해결해야 할 리스크가 언제든지 항상 10개여야 돼. 10개. 혹은 20개여야 돼. 라고 큐 사이즈를 정해버려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아니면 혹은 해결 방안이라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해지가 됐거나 회피가 됐죠. 그럼 리스크의 개수는 처음에 수립했을 때보다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로는 리스크 안 찾아? 아직 저 아가씨가 나랑 사귀겠다고 확답을 안 줬는데 6개월 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사귀겠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는 계속 10개. 항상 10개. 리스크를 해결했거나 해지를 했어도 또 리스크 없나? 또 찾아. 계속 적극적으로. 그게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누적의 개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리스크의 개수는 항상 10개야 돼. 해결했었어도 새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10개야 돼. 그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읽어보시죠. 시작.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기 힘들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면 초반부터 사용자를 계속 참여시켜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초반부터 사용자를 왜 참여를 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리스크라는 거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핸들링 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핸들링 해서 터진 리스크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핸들링 할 수 없는 리스크는 터지면 재앙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리스크는 외부에서 옵니다. 그 대표적인 외부는 고객,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사용자를 계속 참여시키는 이 리스크 활동,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핸들링하기 어려운 그 리스크 발굴이 중요해요. 아니 내부에서 저 사람이 퇴사할 예정? 이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핸들링 못해요? 어렵긴 하지만 핸들링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저 사람이 하는 거를 계속 리뷰를 통해서 백업을 받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객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요구사항을 막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는 핸들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돼요. 어저께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PPT로 몇 장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50장. 거기에 50장에 무려 10페이지에 육박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를 촘촘히 막. 근데 그 중에 별의별 리스크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놀루스 이렇게 오잖아요? 저의 컨택 포인트가 만약에 장준호 수석님이에요. 근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장준호 수석님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게 리스크일 수 있잖아요. 담당자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리스크야. 담당자가 장준호 수석님이 퇴사할 수 있다. 저 사람은 퇴사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퇴사할 수 있다. 내 프로젝트, 컨설팅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준호 수석님은 친하면 안 된다. 그 다음 타자를 잡아가지고 친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 해지 방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 왜 50페이지가 그래서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고민하고 찾아내고 해서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5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50페이지 분량의 계획을 세우면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놀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요.